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후기락 강의 임상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드렸던 재담의 기능, 재담의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데스프리 혹은 비츠, 자, 재담, 농담이죠. 농담, 재치 있는 말, 재치 있게 농담하는, 자, 그 기능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이미 무의식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무의식을 드러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을 락강이, 특히 후기 락강에 가서 아주 중요한 무게를,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자, 그런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기본적인 전제가 무의식은 억압을 통해서 작동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억압이 뚫리는 순간을 우리는 무의식이 등장하는 순간이다, 무의식의 증상이 자신을 출현시키는 순간이다, 사건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억압이 뚫리는 순간을 무의식이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본다면, 농담과 재담은 그렇게 억압을 피해서 계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억압된 언어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담, 재담을 무의식의 형성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억압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무의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저의 이 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말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타자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어이없고 기이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구도 속에 있어요. 그게 정신분석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등장한 이후에 서구 문명이 특히 먼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접근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앵무새처럼 억압된 상태에서 대타자의 말을 반복할 뿐이다라고. 물론 대타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들은 락강에 와서 더욱더 구체화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빌려온 말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대타자로부터 빌려온 말들. 대타자는 무엇인가 하면 상징계라는 것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 언어의 권력이 아버지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팔로스적인 구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에 지시된 방식으로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게 억압받지 않는 존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병자들의 세계인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타자의 말을 빌어와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대타자에 귀속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래프를 지난주에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자, 우리의 말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죠. 약간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아가는 지향의 지점이 바로 대타자의 언어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타자의 언어의 지점으로 말을 하는 한, 우리는 대타자의 영역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저는 유한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유한성의 영역 안에 우리는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한성. 유한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틀 안에 갇힌다라는 뜻이고,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계.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지식을 보편적 지식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대타자라는 거, 이 고정관념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좌표화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혹은 회사원과 사장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이게 다 사회적 관계들인데 이 사회적 관계들은 대타자의 언어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맺어지게 되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상적 관계라고도 불러요. 락강은 이거를 가상의 세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상상과 상징계가 관여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보로메우스의 어떤 특정한 매듭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 두 관계가 우리의 좌표를 설정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한한 세계, 한계가 있는 세계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통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즉 팔로스의 인력에 이끌려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유한성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동시에 유한성 안에 보호받는 것이기도 한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성블렁의 관계, 가상의 세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은 어떤 것인가, 재담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안정적으로 의미가 생산되어서 상상과 상징의 가상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핍진한 말들의 세계인 것이죠. 건조한 말들의 세계인 것이고 이 안에서는 주의상스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실되었으니까. 이 대타자의 언어를 쓰면서 우리는 주의상스를 상실하고 억압받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주의상스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의식적인 시도인데 그게 바로 재담이라는 거예요. 재담은 우리의 점잖은 말의 세계의 어떤 특정 부분을 툭 하고 건드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 하고 건드려서 그곳에 있는 기표를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그 기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다라는 건 오염시킨다라는 뜻이죠. 그 가상의 세계의 질서의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말, 특정 문장, 특정 기표를 뒤집어 버려서 오염시켜서 그것이 원래 쓰이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오염된 기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의미가 배반되는 기표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단어가 사전에 없는 방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웃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해석이 되니까. 어떤 방식의 해석인가 하면 세상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말 그렇게 하니까 참 재치 있네. 이렇게 우리가 쾌락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쓰이던 가상의 세계의 억압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 이 대타자의 S로 다시 귀속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 그런 농담이었던 것이죠. 그런 재담이었던 것이죠. 그걸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프로이트가 주목했던 그 작품의 표현인 것처럼 파밀리오네흐였어요. 파밀리에흐라는 단어와 밀리오네흐라는 단어를 합쳐서 즉 친근하다라는 단어와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조어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세계의 억압된 어떤 특정 부분의 기표를 오염시켜서 우리를 주의상스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지만 요즘에 우리가 놓인 현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재 개그를 하는 거. 아재 개그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띄어내고 그것의 음소 혹은 그것의 음성만을 가지고 동음이의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른 걸 뜻하게 만드는, 다른 걸 의미하도록 만들어서 원래 그것이 있던 자리에서의 의미의 질서를 당황스럽게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에뚜르디 만드는, 뒤흔드는 그런 것들이죠. 혹은 뭐 아재들은 아재 개그를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뭘 하나요?
청소년들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를 뒤집어서 다른 방식으로 쓰거나 혹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거나 기표를 오염시키는 행동들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음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도 아니죠,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이라기보다는 기표, 그 글자를 다른 방식으로 쓰면서 거기서 원래 쓰이던 그것의 철자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뒤집는 방식으로 쾌락을 발생시키고 그들 간의 소통 안에서 어떤 유머를 혹은 개그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오래된 말들이긴 하지만 명작이란 단어를 띵작이라고 쓰잖아요. 자, 같은 의미를 지시하는데 그 기표의 철자법을 뒤집어 버리고 그것이 시선에 의해서 바라보아지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그 의미를 지시하도록 만드는 변화의 조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표의 물성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기표의 물성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결국 사실은 똑같은 발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으면 명작이나 띵작처럼 읽히게 되는, 자, 그건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바로 이런 재담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끝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할까? 자신들만의 표현법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만이 그것들을 사용하니까.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사용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입상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주입상스가 등장하나요? 가상의 세계에서 억압된 방식으로, 점잖은 방식으로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을 오염시킬 때 등장하는 그 쾌락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재담의 세계가 그렇게 대타자의 언어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기표를 주입상스의 영역으로 던져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표가 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음성 혹은 그 글자, 명작의 경우에는, 그 띵작의 경우에는 글자, 그 시선에 의해서 바라보아지는 그 글자의 형태, 그러니까 음성이 되었건, 음소의 그 소리가 되었건, 아니면 그 시각 이미지가 되었건, 기표 그 자체, 물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조와 질서로부터 이탈하도록 오염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유사 일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 일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입상스가 발생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대타자의 고리타분하고 무거운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재담의 세계를, 재담은 어떤 특정한 기표라는 건 대타자의 공간에서 상징계의 요소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표를 원래는 그것이 주입상스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상징계의 영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입상스의 영역으로 실제로 이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농담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웃게 됨으로써 그것을 피식하고,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개그도 있었죠. 허무 개그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 우리가 웃게 됨으로써 전의를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전의를. 우리가 그 말을 한 사람 혹은 그 기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의미를 해석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걸 다시 말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다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전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석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선 의미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농담, 재담 혹은 말실수로 등장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진리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되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 대한 전의를 심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하나의 기표가 억압을 피해서 주입상스에 연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들이 사실상 강박적인 언어이고, 강박적인 언어라는 것은 가상세계에 완고하게 붙잡혀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타자가 되는 것, 대타자에 종속되는, 노예가 되는 것, 그 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 안에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관찰해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그 사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말의 패턴을 배우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말의 패턴을 배우겠죠. 부모가 어린아이의 작은 세계에서는 대타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관찰하고 그것대로 말을 하죠. 그것의 패턴을 흉내내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와 동일시하죠. 근데 그 부모의 말 속에는 무엇이 묻어 있나요? 그 부모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권력이 묻어 있어요. 이 부모는 그 말을 어린 시절에 배우면서 자라났던 것이죠. 패턴화하면서 자라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흉내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을 강박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걸 흉내내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대타자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동일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전적으로 그걸 카피하는 방식으로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회의 공동체의 권력의 중심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욕을 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사고하고 그런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한 이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 권력이죠. 남성 권력의 자신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 결국은 아주 권력 친화적이건, 다시 말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건,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말, 아주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말을 끝없이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일견 믿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부정하는 대상에 그만큼 또한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부정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동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렇게 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로부터 잠시 이탈하고 잠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경험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말실수라는 거예요. 혹은 재담이기도 하고, 대타자의 어떤 특정 기표를 우리가 뒤집으면서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그 기표를 이탈시키고 실제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타자로부터 잠시 분리된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대타자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타자로부터 나 자신의 신체가, 말하는 말 존재로서의 나 자신의 신체가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실수와 농담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홍상수의 영화라고. 여러분, 홍상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홍상수의 영화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풍부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들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홍상수 영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홍상수 영화 작품 속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권혜효라는 배우가 홍상수 영화에 자주 출연했었잖아요. 그래서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권혜호가,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상수가 굉장히 거장이다. 뭐 유럽에 가면 뭐 마에스트로로 불리고 그레이트 홍상수 뭐 이렇게 그레이 어떤 디렉터로서 불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간다. 홍상수의 영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 마치 홍상수 영화는 가끔 그런 비평가들 있잖아요. 통념에 반대하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비평을 하고 있는 그런 비평가들도 있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통념,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위치를 배반하는 그런 발화들, 예를 들면 대학 교수지만 대학 교수 같지 않은 말들을 하고, 학생이지만 학생 같지 않은 말들을 하고, 뭐 이런 통념, 우리가 믿고 있는 통념에 반하는 일종의 저항하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비평가들이 있는데, 권혜여라는 배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정확한 작품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통념에 반한다, 우리는 어떤 통념에 저항한다,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저항하려고 할 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통념에 맞대응할 만한 수준의 또 다른 강력한 의미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가 하나의 의미에 대항하는 이런 구도를 취해야 되는데, 다른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홍상수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홍상수 영화는 오히려 그런 통념에 반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헤게모니를 등장시켜서 그것을 충돌하게 만들고 한쪽을 극복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상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홍상수 영화를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정신분석의 이론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홍상수 영화를 이해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홍상수 영화에 대한 왜 그렇게 했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더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보로메우스의 매듭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홍상수 영화에서 이런 구도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등장인물들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듣게 되고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영화라는 것은 시청각 예술이잖아요. 단지 소리만 듣는 거,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 다른 자동차 소리라든지 일반 자연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소음도 들리고, 그리고 동시에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죠.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 어떤 회화의 이미지처럼 한 컷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집된 상황에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의미들이 전달이 되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세븐이라는 영화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카메라 워킹은, 카메라 작업의 그 테크닉들은 거의 강박적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세븐과 같은 영화를 보시면 초반부에는 각각의 등장 인물들이 절대로 동시에 한 구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 경찰관과 후배 경찰관이 있는데, 그 둘이 각각 말을 할 때마다 분리된 상태로 들어오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에 혼자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출연한다면, 누군가가 이 강의에 같이 참석한다면, 저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이 플랜 안에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데이비드 핀처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반부에는, 세븐이라는 영화의 초반부에는 항상 한 사람은 카메라 한 대로 찍고, 그다음 사람이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은 다른 화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화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절대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시에 이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초반부의 영화에서, 이 데이비드 핀처가 만든 그 세븐이라는 영화의 초반부의 그 구도 안에서는 각각이 분리되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카메라의 작업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결국 이미지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단지 이미지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영화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 영화가 그렇게 하는데, 홍상수의 영화 작품에서는 프레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프레임이 거기선 홍상수의 영화도 물론 그 프레임이, 카메라의 작업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초기의 영화에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부터 시작되는 초기의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항상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움직인다 해도 아주 천천히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박하게 움직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하늘 쪽을 보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게 데이비드 핀처는 그걸 거의 기계가 우리가 보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끈한 기계 형식으로 천천히 내려서 프레임을 변화시키는데 홍상수의 영화에서는 마치 손으로 들고 찍은 것처럼 천천히 하는데 조금 삐걱 내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매끈한 카메라 워킹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 않죠.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홍상수가 2017년 정도부터는 카메라가 이렇게 줌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줌도 인물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줌도 매끈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마치 손으로 이 줌의 렌즈를 잡고 그냥 어설프게 당긴 것처럼 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그런 카메라의 프레임을 잡는 그런 작업들 테크닉 역시 조금 변화는 하고 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마치 모호함이 강조되는 말일지라도 모호함이라는 물음표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게 보통 영화 속에서 발화가 진행되는 방식인데 홍상수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상수 영화에서 제가 조금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 테지만 약간 한계점에서 발화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어쨌든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 의미들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의미들이 아니라 조금 오염된 의미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이런 보로메우스의 매듭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보세요. 상징계가 있죠. 상징계는 우리의 말들, 기표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 문장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실제가 있어요. 실제는 리비도의 세계이고 실제는 주입상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는 이 상징계가 쾌락을 느끼면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인 거고 상상계는 거기서 우리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계와 상징계를 묶어서 가상계라고 부르잖아요. 이 가상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미가 전달되는 상징계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상징계이죠. 의미화가 작동하는 곳이죠. 그래서 상상계와 상징계가 잘 묶여 있어야 정확하게 묶여 있어야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실제계가 같이 그 안에 묶여 있으면 그 상상과 상징계는 욕망에 의해서 작동하는 말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홍상수의 영화에서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실제가 상징 쪽으로 겹쳐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들이 우리가 듣기에 말들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뭔가 재미있어요. 뭔가 쾌락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체로 말장난들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재담이 어떻게 기표를 실제 영역으로 밀어 넣으면서 주의성을 발생시키는지, 어떻게 상징계를 위반함으로써 대타자의 언어를 위반함으로써 주의성을 발생시키는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상수 영화가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죠. 말장난들 많이 해요. 말을 뒤집거나 말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상상계와 분리를 시켜서 상징계 자체가 물성을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홍상수 영화가 발화되는 방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의 발화들은 상징계의 기표들은 주입상스를 흘려내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상상계와 구별되는 분리되어 있는 유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애매모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홍상수 영화에서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홍상수가 아마도 세 번째로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세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고 두 번째가 강원도의 힘이고 세 번째가 생활의 발견인데 비교적 초기 작품이죠. 여기서 첫 번째 장면에서 이런 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영화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이고 이 사람은 이제 감독이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소규모 독립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는데 영화가 엎어졌거나 잘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런닝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감독이 선배이기도 한 이 감독이 이 배우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어.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 이해가 가요. 아니 다들 힘든데 혼자 거기서 주연 배우 했는데 혼자 살자고 그 힘든 그 배급사 사정도 굉장히 영화사 사정도 힘든데 거기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또 그 굳이 받아 가야겠어. 우리 다 힘들고 그런데 너만 잘났다고 그냥 그 돈 받아갖고 어디 가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여기서는 기표가 발화됐어요. 이 문장들이 기표잖아요. 괴물은 되지 말자. 이 문장 기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의가 정확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장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라인이 그어진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이 그어져서 거기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요. 그냥 교훈을 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물론 그 이전 뭐 돼지가 우물에 빠진다 이런 영화 봤으면 이제 기대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고 이 영화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아, 이거 교훈을 주는구나. 이게 이 영화의 테마인가? 뭐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교훈을 주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게 되면 점점 이상해지죠. 뭐가 이상해지느냐? 자, 그 사람 이 주인공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전화를 하고 후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요. 거기 아마 강원도인가 그럴 거예요.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서 술판이 벌어져요. 술판이 벌어져요. 뭐 여자가 나오는 그런 술집에 후배하고 같이 가서 옷을 다 벗고 그야말로 참 끈적끈적하게 놀게 되죠. 술이 취해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죠. 다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후배가 잠시 사라졌다가 나타나요. 뭐 그 여기 같이 있었던 술집의 어떤 여성과 뭘 했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술이 완전히 취해갖고 이 후배가 돌아왔어요. 그 술집 여자랑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왔어요. 그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람 되는 거 어렵지만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 자, 여기서부터는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정확히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자기 후배에게 못마땅하게 바라보아지는 후배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기표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의가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없는 문장이 돼요. 이건 더 이상 교훈을 줄 수 없는 문장인 거죠. 그냥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말로 재담이 되어버리죠. 이걸 듣는 순간 관객은 일단은 웃어요. 바보 같으니까. 이거 자기가 들었던 말이잖아. 근데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네.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추출해내기보다는 구조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상수 영화에서는 다 이렇게 어떤 말들이 발화되는데 거기에 의미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냥 말만 떠다니기 시작해요. 말만. 계속 이런 말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에는 다 이런 말들이 떠다녀요. 주인공들이 하는 말,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에 정확한 의미가 살짝 떨어지죠. 아까 상상계와 상징계의 고리가 분리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상징계만 남아요. 어떤 상징계가 남느냐? 주의상스가 덧붙여진 상징계가 남죠. 그래서 홍상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맛깔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없는 것이죠. 홍상수 영화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홍상수 영화에서는 기표들이 쾌락을 담고 있어요. 왜 쾌락을 담고 있느냐 하면 상징계의 엄격한 억압으로부터 살짝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가 있어요. 뭐 다른 예라기보다 영화를 보시면 다 그런 발화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굳이 제가 콕 집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래요. 자, 이 영화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자기의 선배가 유학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 그리고 자신과도 지인인 그 여자 친구에게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선 선배가 유학을 가면서 버리고 간 그 여자 친구를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도 조금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는 자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화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그 여자 친구의 지인 2명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는 그들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 나가시나 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가서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보통 우리가 어디 나가시나 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 네. 어디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등장인물은 나가서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라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이에요. 의미가 있다면 어떤 말의 기능이 있다면 앞선 문장을 반박하기 위한 문장인 것이죠. 그냥 의미를 전달하기보단 앞선 문장에 담겨 있었던 기의를 털어내기 위한 기능을 하는 문장들인 거예요. 그런 문장들이 끝도 없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시사회에서의 권혜여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영화를 찍어보면 다른 영화들은 배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상수의 영화는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루스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상식과 고정관념의 흐름, 대타자의 억압이 지향시키는 방향으로 그 말들이 흐르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단락이 일어나고 그 단락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 권혜호가 라는 배우가 또 했던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홍상수는 그 첫 번째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거는 구요소의 작품 원작 작품 낯선 여름인가요? 그런 작품을 시나리오로 사용했던 원작으로 사용했던 것 그걸 이제 각색해서 원작으로 사용했던 작품이긴 한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화들은 홍상수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나리오를 촬영에 있는 그날 아침에 배우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그 권혜원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영화를 찍을 때에는 시나리오를 보통 몇 달 전에 최소한 몇 달 전에 아니면 뭐 1년 몇 년 전에 받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메소드 연기라는 걸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시나리오를 보고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 연기에 몰입을 하고 연기를 준비하고 영화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영화의 등장인물이라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사회적 통념이 허용한 그런 다양한 상징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습득하고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타자의 좌표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인물의 역할을 해내려고 한다라는 거. 물론 그 다양한 선택지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타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시나리오를 받은 배우는 어떻게 할까요? 권혜여 배우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전달자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발화의 전달자. 다시 말해서 그 극중 인물에 동일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나리오를 그날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외우기도 바쁘다라는 거죠. 그 몇 페이지 분량의 대사를 외우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고정관념,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대타자의 관념이겠죠. 대타자의 관념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역할의 특성을 자신이 거기에 주입시킬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냥 말들이 떠다니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배우가 홍상수가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그런 방식으로 배우가 발화시키는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대타자와 상징계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락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떠다니도록 그 이미지 위에서 영화라는 이미지 위를 떠다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가.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시사회에서 권혜호가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권혜호가 한 번은 처음에는 이렇게 홍상수에게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홍상수 감독이 권혜호 배우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 이런 말은 한국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홍상수가 대뜸 했던 대답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상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 방식으로 한국어의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 방식으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발화하면 거기에는 주의상스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의상스를 겨냥해야 한다는 거죠. 영화의 발화들이. 중요한 건 주의상스를 겨냥한다라는 건 실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발화들이 일종의 농담의 연속이죠. 재담의 연속이죠. 기표를 계속 오염시키는 발화들이죠. 이런 방식의 발화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대타자의 평면에 계속해서 쏘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홍상수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쏘아지는 거예요. 농담이 한번 올라가서 기표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 기표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 기표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 기표를 오염시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이 대타자의 평면의 공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상상과 상징의 세계를 가상이라, 썽블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락강이. 그 가상은 일종의 커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커튼을 보고 있어요. 그 커튼의 뒤에는 실제가 있어요. 그 커튼의 뒤에는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커튼을 보면서 그 진짜 세계를 상상하죠. 그 진짜 세계를 가늠하고 예측하죠. 그런데 홍상수의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발화들이 이 가상계, 이 커튼의 세계에 상처를 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멍을 뚫는 것이고 그 커튼을 오염시키는 행동들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찢어진 커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상수의 영화는 정확히 이런 찢어진 커튼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화 감독에게 자,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영화가 커튼이라면 그 커튼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에게는, 홍상수 감독에게는 그걸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커튼 자체가 워낙 찢겨져 있어요. 워낙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커튼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커튼을 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런데 홍상수 영화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죠. 말장난, 재단, 기표의 오염, 단락, 구멍, 이런 것들 때문에 의미들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서 정확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찢어진 커튼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상수 영화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홍상수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삶의 통념을 거부하는 그런 영화다. 그러면 통념을 거부한다면 통념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 통념은 우리가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건 너머에 진짜 관념, 진짜 삶, 진짜 인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무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찢어진 커튼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존재하잖아요. 홍상수 영화 속에서 삶의 진리, 인생의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진정한 인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은 없어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는 환상이니까. 홍상수 감독이 또 다른 컨텐츠에서 본 건데, 홍상수 감독이 깐느인지 어딘가에 초대되어서 외국인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은 영화 속에서 그 남자들을,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다루는가. 홍상수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그냥 바보들이잖아요. 우스꽝스럽고 줏대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야 괴물 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또 어디 가서 또 짓거리고 있고 자 그런 아주 허접한 인간들이잖아요. 남자들이라는 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동진이라는 평론가는 과거에 홍상수 굉장히 시니컬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시사회에서도 외국인 기자가 왜 그렇게 남자들을 찌질하게 그리느냐라는 질문에 홍상수가 이런 아주 느릿느릿하면서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좀 간단한 거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표현이죠. 남자들을 찌질하게 그리는 이유는 남자들이 찌질하니까 인간이란 건 그렇게 찌질한 존재이니까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좀 원거리에서 그 홍상수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홍상수 영화에는 왜 이렇게 찢어진 커튼들이 존재하고 그 너머에 진리를 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리, 저 너머에 커튼 너머에 거대한 진리, 삶의 지향, 목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 찌질하지 않다면 진지한 무언가가 존재할 거라는, 남자들이 저렇게 다 찌질하다면 진지하고 성숙한 남자가 그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리킬 것 같은, 진리를 표상할 것 같은 문장과 기표들을 조각조각 내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홍상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상수 영화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처럼 우스꽝스러운 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홍상수 영화 그 유튜브에 이제 유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홍상수 영화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 이런 표현들이죠. 어떤 사람은 역시 거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영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댓글 단 사람들조차 홍상수 영화의 등장인물 같다라는 거예요. 댓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홍상수 영화를 비평하는 그런 댓글들인지 아니면 홍상수 영화가 확장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발화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상수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망설임 속에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뭔가 거대한 것, 그 뒤에 뭔가 진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농담일 뿐인데 가상계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무심한 실제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우리는 또다시 거기서 상상계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홍상수 영화 속에서 어떤 진리를, 삶의 진리를,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여전히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대타자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대타자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영화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대타자의 공간 안에 살고 있고 그 대타자가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찾도록 만들고 진리가 상실된 것이니까 그것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걸 찾지 못했다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구도 안에서 여전히 그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구도로 홍상수 영화를 보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의상수의 측면 혹은 모든 다른 진지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농담의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정관념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은 기표들의 전개인 것이죠. 고정관념에 의한 상투적인 말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지배받는 말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쓴다. 자, 이렇게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요. 좋은 문학이 등장하면 그 새로운 표현은 무엇인가요? 고정관념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대타자 공간의 언어들을 오염시키는 기표들, 즉
기표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하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좋은 문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 레터가 리터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조이스의 표현이었다고. 자신의 레터는 리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리터는 뭐예요? 오염시키는 것이, 더럽히는 것. 무엇을 더럽히는 것인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타자의 언어를 더럽힘으로써 구멍을 내는 것이죠. 구멍을 내므로써 우리가 그 대타자의 공간으로부터 잠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게 문학의 가장 절대적인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학의 가장 정치적인 기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 이게 바로 문학의 정치적 측면이라면, 홍상수 영화의 정치적인 측면이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타자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잠시 그 경계선 바깥에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그게 홍상수 영화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홍상수 영화는, 자, 갑자기 좀 진지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상수의 영화는 죽음을 욕망하는 영화라는 거예요.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거. 정신분석, 락간연 정신분석의 모토이기도 한 죽음을 욕망하는 것. 정신분석 임상에서 내담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타자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욕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욕망해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락강은 평생을 주장해 왔어요. 정신분석은 그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홍상수 영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욕망하나요? 정신분석이 욕망하는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인가요? 대타자의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거죠. 대타자를 공격하고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타자는 무엇인가요? 상징계의 언어인 것이죠. 상징계의 언어가 팔루스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오염시키는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가 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이 정확하게 그런 구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신분석이 내담자가 지배받고 있는 그 언어, 내담자가 분석실을 찾아와서 발화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언어를 쓰나 관찰해 보세요. 타자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가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이 쓰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답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석가가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면, 그럴 경우에 내담자는 결국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돼요. 홍상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의 언어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타자의 공간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면, 그건 대타자의 공간을 죽음으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대타자와 동일시되었던 나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나 자신을 죽게 만든다라는 건 대타자를 죽이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욕망하게 되면 새로움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움이 바로 문자의 기능인 것이고, 그 새로움의 발화들이 바로 홍상수 영화의 발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농담은 문학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홍상수 영화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우리가 그 너머에 무언가를 가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뛰어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67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들라들라께 일니아 플리 히아나 트로베. 농담 그 너머에는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진리를 가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대타자가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진리를 항상 어떤 선생님이, 철학자님이, 분석가님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분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전이에 빠져서 진리의 노예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홍상수 영화를 보면 홍상수 감독이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홍상수 영화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분석가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석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행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진리에 대한 이끌림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끌림을 잠시 내려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우리는 그 영화의 존재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의 존재를 향유한다라는 거. 영화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귀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영화의 존재를 향유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향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 홍상수 영화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나 의미도 거부하는, 실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수한 만족감을 그 영화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영화의 존재를 향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존재, 거기에 이미지, 거기에 소리, 그 영화가 영화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기이한 자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커튼이 구멍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상수 영화는. 근데 이게 홍상수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20세기의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수차례 여러 차례 책에서도 썼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정확하게 그래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20세기 실제를 겨냥하는 예술의 어떤 뭐 교과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보세요. 이 리히터의 작품의 원판은 그 원래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예요? 사진입니다. 사진. 나무의 사진을 찍었어요. 풍경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진이니까 일종의 진짜 나무는 아니에요. 진짜 나무를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해주는 어떤 커튼이죠. 그 위에 다시 물감, 오일 페인팅으로 물감을 찍어 발라버렸어요. 찍어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가리는 거예요.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훼손시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매혹적인 방식으로 훼손시키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매혹의 기능이 작동해서 우리를 예술작품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원래 이미지, 나무를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표상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이게 구멍을 뚫는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찢어진 커튼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커튼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리히터의 작품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그림이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 진리가 아니고 그림 자체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림 자체가 어떻게 대타자의 공간으로부터 물러나서 물성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리히터의 작품이라면 홍상수의 작품의 구조와 정확하게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커튼으로 가려진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게 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징계와 상상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매개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진리를 매개해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언어가 출현시킬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 라는 건 커튼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데 커튼이 그걸 상상하게 해준다기보단 오히려 그걸 가리고 있어서 답답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락강이 생각하는 실제계, 다시 말해서 상상과 상징계 너머의 무언가에는, 혹은 홍상수가 생각하는 홍상수의 영화가 보여주는 그 영화, 표상으로서의 영화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만약에 유일하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커튼 뒤에는,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감각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항상 저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강의가 지속되는 이 시간 동안만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걸 추구해요. 여러분, 그건 또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저 자신도 진리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그렇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가 없고 우리에게는 가상만 있고 대타자만 있다면,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타자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대타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고리타분한 세계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이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증상과의 동일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욕망해야 된다.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타자의 죽음을 욕망하는 것이죠. 대타자를 왜 죽게 만들어야 할까요?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증상과의 동일시도 대타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상은 대타자와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대타자와 동일시를 해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적 상징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좌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대타자와의 동일시예요. 그런데 증상과 동일시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대타자와 동일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증상은 뭐예요? 나 자신의 고유한 랄렁그인 것이잖아요. 나 자신의 신체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의 고유성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고유성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타자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좌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대타자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어, 너는 거기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건처럼 찾아오는 그 증상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대타자가 나에게 강제하고 부여했던 그 좌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걸 갖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야.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과의 동일시가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바디우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주는 그 진리,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리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디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사건에 충실한 주체가 되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변화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나는가? 바디우의 철학의 세계에서는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우리에게 출현하는데, 정신분석의 개념에서는, 락강의 개념에서는 그 사건은 사실상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왜냐하면 락강에게 사건은 마치 홍상수 영화 속에서 언어의 단절들이, 언어의 단락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처럼 사건은 어디서나 출현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말실수이고 재담이고 농담인 것이니까 사건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건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증상과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 자체가 증상이니까 나는 언제나 증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건에 내가 동의시될 수만 있다면, 사건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출현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존재하는 장소, 우리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인 거예요. 신체. 이걸 후기 락강은 말존재라고 부르죠. 이 신체가, 랄렁그가 작동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사건이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토양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신체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 신체는 그냥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신체가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홍상수 영화 속에서의 이미지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랄렁그가 작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사람들의 신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세요. 의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뭔가 허우적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주의상스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대타자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몸뚱아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웅얼웅얼되는 몸뚱아리들, 말존재로서의 랄렁그의 몸뚱아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적인 신체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체 공간에 재담 혹은 말실수 혹은 시적인 문자, 우리가 시적인 문학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표들이 우리에게 신체로 들어오게 되니까 시적인 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욕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욕설조차도 우리는 주익상스가 담겨있는 기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욕설은 뭐예요?
그게 락강의 또한 욕에 대한 욕설에 대한 새로운 그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이기도 하잖아요. 욕설은 뭐야? 기표가 연쇄되질 않아요. 욕설은 기표가 독자적으로 등장해서 주의상스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욕을 하면 거기서 쾌락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독자적이니까. 독자적이란 건 뭐예요? 의미의 연결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면 조금 외람되니까 저에게 그냥 해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걸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제가 개새끼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사람이잖아요.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끼도 아니에요.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론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타격감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부정적인 타격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쾌락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건 독자적인 기표예요. 의미의 연쇄가 안 되고 상징계의 연쇄고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타격만 하는 기표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긴 주입상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듣는 것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다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리를 갖고 혹은 지하철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의 발을 밟고 해서 서로 분쟁을 하다가 분쟁의 말들을 오고 가다가 뭐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툭 욕이 튀어나왔다고 보세요. 거기서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몸의 대화가 시작되죠. 격투가 시작되죠. 왜일까요? 기표 연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문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 한 번 하면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욕이 등장하면 그 공간은 그야말로 신체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욕설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사건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자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사건이 언제나 등장하고 있어요. 언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언제나 등장하죠. 여기서 언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대타자의 공간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언어적인 증상들이 항상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는 게 정신분석의 임상이기도 하죠. 정신분석의 임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의식이 뭐냐? 이게 후기 락강의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존재가 말하며 향유하는 것,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말실수하고 내담자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내담자가 말이 꼬이고 내담자의 꿈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들이 표현되고 있고 하면 자, 그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숨겨진 무언가가 아니라 그렇게 대타자의 공간이 말을 절고 대타자의 공간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 우리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의 효과가 대타자의 효과로부터, 대타자의 효과는 뭐예요? 주체성이죠. 혹은 진리를 추구하는 욕망이죠. 혹은 어떤 의미를 생산하려는 경향이죠. 이런 것들을 무화시키면, 즉 대타자의 효과를 무화시키면 우리는 그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게 바로 무의식을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홍상수 영화가 우리에게 대타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작품인지를 이해하시겠죠. 그야말로 몸의 발화들이 진행되는 이미지들의 세계, 그게 홍상수 영화예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사건. 우리가 흔히 다른 영화 속에서는 의미론적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누굴 죽이고 그걸 뭐 은폐하고 그걸 숨기고 그걸 다시 찾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데이비드 핀처의 영화들이 그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지만 SF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거대하게 지구가 위협받는다든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진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사건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홍상수 영화 속에서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혹은 그걸 말하게 되는 그 순간 진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대타자의 공간이 뒤틀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런 영화라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홍상수의 영화의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홍상수 홍상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 것이죠. 홍상수의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홍상수 영화, 홍상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홍상수가 거장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거장이라는 걸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권력을 위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거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타자를 공격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진짜 사건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백상현은 홍상수의 엄청난 팬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 굉장히 반갑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부터 그리고 락강을 제가 알았을 때부터 그 둘 사이의 근친성에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상수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 무의식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무의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데 가상이 공격받아야 하는데 가상의 세계에 구멍이 뚫려야 하는데 그 가상의 세계를 다른 말로는 락강은 역사화의 공간이라고 부르죠. 역사화. 이스토리자시형이라는 표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역사화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주체가 어떤 스토리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진리가 가정이 되는 삶을 사는 삶의 진리가 가정되는 그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간 주체는 그런 구조 안으로 들어간 존재는 언제나 전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이.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상 속으로 그런 환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환상 때문에 종교가 발생하고 그런 환상 때문에 정신분석가에게 찾아와서 분석가에게 선생님은 저의 진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처방해 주는 약을 내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이가 결국은 우리에게 대타자에 대한 복종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항상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이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는 어떤 진지한 영화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홍상수처럼 하는 것이 전이를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경험을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혹은 그런 실제의 경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존재, 말 존재의 중에게 진리가 없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후기락 강의 아주 중요한 개념 랄렁그가 있다는 거예요. 랄렁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실제인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떤 일관성도 없는 특수한 지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실제의 무의식의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신병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안에는 우리의 무의식의 그 중에게는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보편성도 없는 아주 개별적인 지식,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존재, 우리 말존재로서의 우리의 중심과 중에게는 정신병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의 공간을 둘러싸고 팔루스의 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고 정신병적이지 않게 말하고 소통 가능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팔루스의 막, 그 아버지의 명령 기능의 더 안쪽에는 정신병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 공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체의 삶에 팔루스적인 세계와 지향성이 존재한다면 그 팔루스적인 세계와 지향성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진리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팔루스가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게 만드니까, 진리가 상실된 것으로 믿게 만드니까. 하지만 우리의 진짜 중심에는 그런 팔루스로부터 이탈된 우리의 상징계, 우리의 대타저로부터 유리된 정신병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 기표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홀로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홀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얼중얼하고 있는 게 바로 진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랄렁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홍상수 영화에서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중얼중얼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특히 첫 번째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등장인물들 중에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영화에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어떤 영화관에 표를 파는 여성인가가 그런 중얼중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그게 아무리 사소한 등장인물들일지라도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알아듣게 말을 하죠. 그게 영화잖아요. 그 사람이 중얼중얼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맥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정신병자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 영화의 맥락에 살아나겠죠. 아, 여긴 정신병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영화관에서 표를 팔고 있는 어떤 멀쩡한 여성이 뭔가 말을 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고 웅얼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랄렁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무의식이고, 자, 그게 우리의 진짜 존재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신조어적 무의식이라고 하죠. 신조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쓰는 대타자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웅얼대는 말들, 그냥 새롭게 만들어 조합된 말들, 마치 파밀리오네처럼 원래 존재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조직된 말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중에게 존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면, 환상에 의해서, 이 환상의 구성이라는 건 근본 환상을 말하죠. 근본 환상은 팔로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체가 어떻게 대상에 사로잡히는가를 밝혀내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물론 락강이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락강은 그 너머에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지식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기표들의 부유가, 떠다님이 결국 진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면 정확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득 마치 농담처럼, 말실수처럼, 그래서 말실수가 나중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무의식이 이제 후기 락강에게는 문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항상 우리를 침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만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게 항상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어의 세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대타자의 지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소설가들이 문학 작품을 하면서, 혹은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작품을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홍상수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통념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 곳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말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놔두면 된다는 거죠. 홍상수에게 질문했던 그 기자가 왜 그렇게 남자들을 찌질하게 그리는가 하면, 홍상수의 표현대로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타자의 지배를 덜 받고 그냥 말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상계 대타자를 항상 침노하는 실제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는 항상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담자들이 와서 분석가님, 저는 무의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무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저의 무의식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저는 꿈도 잘 안 꾸고 무의식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고 계신 그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계실 때 등장하는 오염의 현상들, 지금 말할 때
논리가 닿지 않는 부분들, 그 지금 말하고 있을 때 항상 단락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웃이다, 프로샹이다, 그리고 외밀하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이웃은 우리로부터 저 멀리 타국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존재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실수하면서, 우리가 농담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실제에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고정관념 안에 안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 우리의 방어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어가 굉장히 완고해요. 이 침노하는 실제에 대항해서 주체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방어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알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실제를 알지 않으려는 욕망, 무의식을 알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석가님, 저는 저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담자가 그래요. 모든 내담자가 처음부터 와서 분석가님,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의 무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분석가를 찾아오질 않겠죠. 분석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알고자 하는 욕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저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제가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의식세계는 진짜가 아니라면서요. 의식세계를 진짜로 작동시키는 건 그 밑에 존재하는 무의식이라면서요. 그러면 나의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이는 무의식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전이는 상실과 주체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무의식은 주체 없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를 가정하는 순간 무의식이 부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배후에 깔려있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내담자로서의 저는 잘 모르지만 분석가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혹은 지금 당장 모르실지라도 그걸 아는 방법을 알고 계실 테니 저의 손을 잡고 그 무의식의 지식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가정되나요?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가정이 되죠. 분석가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이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던가 혹은 진리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이미 분석가를 찾아와서 그러한 역할을 분석가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는 욕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구도인 것이죠. 분석가님, 저의 무의식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좀 탐색해 주세요. 제 대신. 저는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석가님이 대신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왔을까요? 알고 싶지 않다면, 진정으로 알고 싶지 않다면. 자, 분석가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이 내담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증상을 통해서 불안을 느끼죠. 뭔가 무의식과 같은 게, 실제가 자신을 찾아와요. 그러면 내담자는, 아직 내담자가 아닌 이 사람은, 주체는 불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가 다가 아닐까? 뭔가 다른 게 있나? 불안한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것을 경험하고 알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분석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가에게 마치 은행장에게 자신의 현금을 맡기듯이 분석가에게 이야기하죠. 저 대신 저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으면 저는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라는 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서 알지 않으려는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정교해지고 더 교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내담자는 분석가가 해석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혹은 동의한다 해도 그걸 잊고 싶어 해요. 그건 분석가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라는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의 무의식은 주체 없는 지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주체가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개입한다면 그건 불안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주체 없는 지식에 접근하면 주체가 소멸하는 그런 구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자아가 상실된다는 것이죠. 자아를 상실하게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담자에게 알고 싶지 않은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가 필요한 것이죠. 내 대신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니까. 무의식의 지식에 대한 진정한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체 없는 지식의 무의식은 주체가 가정되는 곳에서 소멸하고 주체의 가정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등장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무의식의 전략은 내담자가 무의식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그걸 아는 주체를 등장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분석가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무의식이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이 간극이 이렇게 주체와 무의식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이 환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주체가 등장하면 무의식은 사라져요. 그리고 무의식이 등장하면 주체는 사라지죠. 그래서 홍상수 영화에서 우리가 주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실제가 지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거기에는 어떤 주체도 없잖아요. 주체가 없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괴물처럼 살지 마라는 소리 들었는데 바로 며칠 안 돼서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 자아가 없는 사람이죠. 주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체가 없으면 뭐가 있나요? 무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양상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주체와 무의식 사이에는 환원 불가능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만약에 주체가 무의식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기능을 작동시키는가 하면 진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순간만큼은 실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대타자의 영역에서 대타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된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면 증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명이 진리를 쫓는 그런 여정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짜 실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분석가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문제가 이런 증상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서 더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끝없이 빨아들이려고 하죠. 분석가로부터. 그럴 때에 이 내담자는 진정한 자신의 실제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진리, 즉 진리 없는 진리, 실제로부터 자신의 삶을 도망가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진리를 추구하고 역사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정돈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을 피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군요. 라는 방식으로 의미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화함으로써 내담자는 실제의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피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구가 다행히도
언제나 실패해요. 언제나. 분석가에게 그러한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만 분석가가 자꾸 물러나죠. 뒤로. 정신분석의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분석가는 대상 A의 위치에서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죠. 그래서 못마땅하게 되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되니까 내담자가 분석가가 주는 혹은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교훈을 빨아먹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환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실제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락간이언 정신분석에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주체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삶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증상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분석가는 그걸 알고 있을 거다라는 가정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즉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전이 작업을 진리 작업이라고도 불러요. 진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분석가를 관찰하고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락간이언 정신분석가는 그 다음 차례로서 분석가의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위치를 추락시켜요. 다시 말해서 대상 A처럼 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망의 대상이기는 하고 욕망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즉 분석이 작동하는 원인으로서, 욕망의 원인으로서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지 않는 거죠. 아무 말도 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디렉션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실수, 꿈 혹은 여러 가지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체험해 가면서 자신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실제의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이가 등장해요. 다시 주체가 등장하죠. 다시 분석가 선생님이 저러는 것은 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서일 거야 라는 전이가 다시 발생하죠. 아니면 그 분석가가 폐기되고 다른 분석가에게 가서 또 다른 전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20의 제목이 엉커이잖아요. 엉커. 우리말로 하면 앙코르. 앙코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짓을 또 시작한다. 이게 문명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짓을 또 시작해요. 그 짓을.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항상 선생님을 찾고, 항상 교수님을 찾고, 항상 목사님을 찾고, 항상 찾아가요. 그 사람과 그런 경험을 해요. 전의를 깊숙하게 경험하죠. 그리고 환멸을 느껴요. 그럼 거기서 끝날 만도 한데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요.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또 해요. 앙코르 또 해요. 그 짓을 또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욕망의 본질이니까, 그게 문명의 본질이니까 그걸 또 한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또 하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경험했기를, 그 실제는 자신의 무의식의 개별성이고 자신의 존재의 개별성인 그것을 그 내담자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명 자체가 전이적인 거예요. 전이적인 것. 문명 자체가. 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전이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사랑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뭐 동성 간의 사랑에서도 아주 전적으로 누군가를 욕망하고 욕망의 원인으로 그 사람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전이 사랑은, 이 트랑스페라는 것은 뭐가 다른가 하면 지식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아도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아기를 사랑할 때 아기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강아지를 사랑할 때 강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전이는 그런 사랑이기보다는 그런 사랑 플러스
그런 사랑에 덧붙여서 사랑의 대상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존경할 수 있을 때 작동하는 게 그런 사랑이 전이 사랑인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에서 작동하는 사랑이에요. 분석가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될 때 그때 작동하는 게 전이 사랑인데 그게 문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문명 속에서 진리를 가정해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탐사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비밀을 밝혀내려고 하고 그걸 축적하려고 하고 그 지식을 축적해서 더 높은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그 지식의 변증법 안으로 들어가서 절대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문명의 특성과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작동시키게 만드는 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렇게 전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1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신은 무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무엇냐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신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무의식의 실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신을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신은 누구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고통은 왜 우리에게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는 왜 이렇게 처참한지, 혹은 때로는 왜 이렇게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은 알고 계신 존재인 거죠. 아는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무의식의 구도인 것인데 이런 신을 우리가 왜 가정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혹은 그런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신분석가를 내담자가 왜 찾아오는가 하면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실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실제를 경험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실제를 알고 계신 존재로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분석가가 나타나서 나의 증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난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 설명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분석가님이 제 증상에 대해서 제 실제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충분해요 라는 태도. 이게 히스테리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곁에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분석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이사랑인 거예요. 전이사랑은 나에게 쾌락을 주죠. 왜냐하면 실제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를 락강은 그리고 락강을 해석하는 콜레트 솔레는 두 명으로부터 봐요. 제가 문명이 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두 인물을 제가 미리 이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데카르트와 칸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의 극점까지 갔던 사람이죠. 그 시대가 그들에게 부여한 한계의 극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수학자이기도 했던, 그리고 칸토도 수학자죠. 칸토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데카르트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그때까지 서구 철학사를 지배하던 질문, 존재의 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있는가, 아니면 나는 꿈인가, 나는 장자가 꾸는 나비인가, 아니면 나는 장자의 꿈을 꾸는 나비인가, 나는 나비의 꿈을 꾸는 장자인가에 대한 이 불확실성, 나라는 존재가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인가, 나는 진짜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 질문, 나라는 존재가 정말 꿈이 아닐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조차도 이게 방법적인 회의인 것이죠. 모든 걸 내가 회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비판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지만 이런 의심하는 생각 자체는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이 사유, 내가 이 생각을 하는 한, 사유가 작동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코기토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심의 극점까지 도달해서 모든 합리적인 사유의 모든 걸 의심하는 극점까지 도달해서 결론을 내렸던 게 데카르트예요.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하지만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데카르트에게는 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유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전의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도가 바로 우리 존재의 구도이니까 데카르트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우리의 과학 문명이 그 극점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과학의 극점에 도달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자의 대타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던 철학자인 것이죠. 칸토르도 마찬가지죠. 칸토르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극점까지 도달했죠. 그게 뭐예요? 칸토르에게는 무한이죠. 무한을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특이한 건 뭐냐면 칸토르는 저하고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2부쯤에서 그 칸토르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길 테지만 칸토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무한에 접근하면 무한은 우리의 사유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접근 불가능성을 칸토는 계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무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계산을 통해서 계산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의 진짜로 극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칸토어가 어떻게 변하나요? 칸토어가 어떻게 변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징계의 끝까지 가서 칸토가 한 일이란 뭐냐면 다시 전의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모든 무한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살려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인물의 사례가 우리의 문명이 얼마만큼까지 전의에 의해서 토대되고 있는지, 전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문명인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의 문명이 우리 문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이죠. 데카르트 그리고 칸토어 둘 다 신을 소환해요. 사유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뭐 이 둘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를, 빅뱅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의 그 어려운 계산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뭔가요? 이런 과학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과학의 발견들을 계산해 내면 낼수록 우리는 신의 숭고함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하고 있잖아요. 왜 할까요? 물론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저 역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무의식적인 토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한 실제로부터, 그러한 무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를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는가? 실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의 거대함을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주 공간의 논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상의 날카로움과 고통을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분석가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거기에 전제되는 순간, 모든 지식은 뭐예요? 실제에게 던져지는 상징계의 그물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언어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언어화된 실제는 언제나 그 상징계가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나머지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는 언제나 더 크거나 더 복잡하거나 더 깊으니까, 혹은 실제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둘 사이의 매칭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아도 거대한 현실 세계를 그리는 그런 영화들은 항상
우리에게 전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화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홍상수 영화라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에서 어디서 그런 발화들이 등장하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 홍상수 영화에 개똥 철학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언어는 말이야 한계가 있어서 실제 그 자체를 실제 그 자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물을 현실을 포착하기에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항상 모자라. 왜냐하면 언어는 보잘것없으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저게 진지한 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좀 어눌한 표현들로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리고 바로 몇 분 전에 술 취해서 주정부리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절주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의를 일으키지 않아요. 거기서 그게 뭔가 진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영화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 신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홍상수 영화에서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농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 실제의 무의식이라는 것. 자, 다시 한번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락강은 무의식을 실제의 무의식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진리의 무의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을 무의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은 분명히 어떤 논리가 있어요. 자, 그게 전기락강의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후기락강의 무의식은 실제의 무의식이에요. 실제의 무의식인데 거기에는 구조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의 접근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해석 가능성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홍상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실제의 무의식, 해석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실수가 난무하고 일종의 말실수인 것이잖아요. 발화들이 다 누락되어 있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의 연속인, 혹은 농담의 연속인.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처음에는 진지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허접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라는 그 문장처럼 농담의 연속처럼 보이는 발화들이 진행됨으로써 우리에게 전의를 차단하고 그 뒤에 진리를 상상하는 것 또한 차단하고 그 말 자체의 주일상스를 즐기게 함으로써 실제의 무의식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작품이 홍상수의 영화이기 때문에 락강이, 특히 후기 락강이 말하는 실제 개념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의 임상도 특히 후기로 갈수록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전기로부터 후기로 쭉 이어지는 일관된 락강의 지향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타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 대타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지금의 나는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대타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귀속되어 있지만, 즉 보편적인 좌표 안에 우겨 넣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고유함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 나 자신의 고유함, 내 존재의 고유함을 찾아내어서 그것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그런 명제에 부합하는 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 이 구도는 전기이건 후기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론이 좀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등장하는 그 보편적인 구조, 팔루스의 구조, 아버지의 명명의 구조가 아닌 다른 증상에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이름, 그 새롭게 명명된 개별적인 이름을 발명해 내므로써 내 자신의 삶이 대타자의 공간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후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홍상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홍상수 영화를 통해서 정신분석을 설명하는 후기락강의 정신분석 임상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른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